조선시대 궁궐 화려한 침전 안에서 왕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성병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은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왕의 체면과 왕실의 위신 때문에 철저히 숨겨져야 했던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왕실 생활 뒤에 숨겨진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의관들의 이야기. 오늘은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는 조선시대 왕들이 겪었던 은밀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에도 성병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화류병 또는 화병이라고 불렀죠. 주로 매독과 임질이 대표적이었어요. 특히 매독은 양매창 또는 광동창이라고 불렸는데 명나라를 통해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중반부터 매독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로 중국과 교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지만 점차 양반층과 심지어 궁궐 안까지 침투하게 되었죠. 왕실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왕은 하늘의 아들이고 나라의 어버이인데 그런 왕이 더러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의관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처했어요. 기록에도 절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죠. 하체에 창이 생기셨다, 은밀한 곳에 종기가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경로는 역시 후궁들이었어요. 궁녀 중에는 원래 기생 출신이거나 양반가의 첩이었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들 중 일부가 이미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또한 궁 밖에서 몰래 남자를 만나다가 감염된 후 왕께 승은을 입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왕 자신이 궁 밖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어떤 왕들은 미행을 나가 기생집을 드나들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건 극비 중의 극비였죠. 또 다른 경로는 의외로 침술이나 의료기구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당시에는 소독 개념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거든요. 왕을 치료하던 침이나 수술 도구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감염될 수 있었던 거예요.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처음에는 대부분 숨기려고 했어요. 하체에 작은 궤양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어도 그냥 피부병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매독의 경우 일기에는 하체에 딱딱한 궤양이 생겨요. 통증은 크지 않지만 보기에 좋지 않죠. 2기가 되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하거나 조회를 거르거나 침전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신하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하, 용체가 불편하시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왕은 그저 피곤할 뿐이다 하고 둘러댔죠. 기록에는 용체에 미세한 이상이 있으시다. 하체에 부스럼이 생기셨다. 정도로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의관들의 처방 내용을 보면 뭔가 심각한 질환이었음을 알 수 있죠. 왕이 결국 증상을 인정하면 내의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의 한두 명만 진찰에 참여했어요. 일반 의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철저한 비밀 유지였어요. 진찰 장소도 침전한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문 밖에는 상궁과 내시들이 지키고 서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어인은 왕의 하체를 직접 보고 진찰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왕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으니까요. 어인은 떨리는 손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맥을 짚었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어떤 어인은 왕의 병을 진찰한 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왕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던 거죠. 진찰이 끝나면 어인은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죠. 하체에 습열이 심하시옵고 음부에 도끼가 있으시옵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어요. 후대 학자들도 이런 기록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기 어려웠죠. 치료 방법은 제한적이었어요.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으니까요. 매독 치료의 기본은 수은이었어요. 수은 연고를 바르거나 수은 증기를 쐬게 했죠.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수은 중독으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경분이라는 약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수은 화합물이었죠. 연고로 만들어 환부에 바르거나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게 했어요. 또 다른 방법은 한약 처방이었어요. 해독 작용이 있다는 약재들을 썼죠. 금은화, 영교, 포공령 같은 청열해독 약재들이요. 왕의 경우는 여기에 보약 성분도 함께 넣었어요. 인삼, 녹용 같은 거요. 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거였죠. 목욕도 중요한 치료법이었어요. 약재를 넣은 물로 하체를 씻게 했어요. 특히 유황을 넣은 물이 좋다고 믿었죠. 하루에 2~3번씩 씻어야 했어요. 치료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수은 연고를 바르면 살이 벗겨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해요. 왕은 침전에 누워서 신음을 참아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죠. 문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입을 깨물고 고통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어인은 매일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사옵니다. 아직 붓기가 가시지 않으셨사옵니다. 하고 보고했죠. 왕은 언제쯤 나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지만 어인은 확답할 수 없었어요. 계속 약을 쓰시면 차츰 호전되실 것이옵니다. 하고 에둘러 말할 뿐이었죠. 식사도 제한되었어요.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은 일체 금지되었어요. 담백한 죽이나 나물만 먹어야 했죠. 술은 당연히 금지였고요. 왕은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어야 했어요. 몸을 회복하려면 영양을 섭취해야 했으니까요. 더 힘든 건 동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료 기간 동안 왕은 완전히 금욕해야 했어요. 후궁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혹시 더 퍼질까 봐요. 신하들은 의아해했어요. 왕이 갑자기 조회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요. 전하께서 용체가 불편하시다 하옵니다 하고 내관이 전하면 신하들은 무슨 병인지 궁금해했어요. 무슨 병이기에 이리 오래 앓으시는가? 어이들은 뭐라고 하던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내의원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였으니까요. 다만 소문은 돌았어요. 궁궐 안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난다더라. 왕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졌죠. 특히 후궁들이 불안해했어요. 왕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왕께서 날 싫어하시나? 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후궁은 상궁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왕께서 왜 아무도 부르지 않으시는가? 상궁은 전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쉬고 계시다 하고만 답했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치료가 길어지면
왕의 심리 상태도 불안해졌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단 말인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이게 하늘의 벌인가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병을 하늘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후사를 낳을 수 있을까? 신하들이 알게 되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들이요. 어떤 왕은 화를 냈어요. 어이들에게 왜 낫지 않는가? 더 좋은 약은 없느냐? 하고 소리쳤죠. 어이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할 뿐이었어요. 또 어떤 왕은 우울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죠. 이러면 어이들이 더 걱정했어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회복이 더딘 법이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궤양이 아물고 발진이 사라지고 통증이 줄어들었죠. 어이는 기뻐하며 보고했어요. 전하, 많이 쾌차하고 계시옵니다. 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로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매독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어이들은 계속 경계했어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니옵니다. 계속 몸을 조리하셔야 하옵니다. 왕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먼저 가까운 신하들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조회에 나갔죠. 신하들은 안도하며 절을 올렸어요. 전하 용체 회복을 축하드리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재발하면 어쩌지, 그래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죠. 함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후궁을 부를 때도 신중했어요.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몇몇 왕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한 흔적이 있어요. 성종실록을 보면 왕이 하체에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처방 내용을 보면 성병일 가능성이 있었죠. 중종 때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용체가 불편하사 침전해서 요양하신다 하고 몇 달 동안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약재들이 대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죠. 선조는 만년에 건강이 매우 안 좋았는데 여러 증상 중에 하체 관련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정확히 뭔지는 기록에 안 나와 있지만요. 광해군 때는 더 노골적인 기록도 있어요. 궁중에 화류병이 돌았다 하는 상소문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왕을 직접 지목한 건 아니지만 궁 안에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후궁들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었죠. 후궁이 병에 걸리면 즉시 격리되었어요. 다른 후궁들과 완전히 떨어뜨려 놨죠. 혹시 퍼질까 봐요. 그 후궁의 처소는 폐쇄되고 그녀를 돌보던 궁녀들도 격리되었어요. 치료는 왕과 비슷했지만 대우는 훨씬 가혹했어요. 왕처럼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죠. 그냥 약만 주고 쉬어라 하는 정도였어요. 더 비극적인 건 그 후궁은 영영 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병에 걸린 여자는 더럽다고 여겨졌거든요. 아무리 나았어도 다시는 승은을 입지 못했어요. 어떤 후궁은 절망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궁궐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왕을 만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저 버려진 채로 늙어가는 거예요. 예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예방 개념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만 후궁을 선발할 때 건강검진을 철저히 했어요. 의녀들이 온몸을 세세히 살폈죠. 혹시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나 궤양은 없는지, 하체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어요. 또한 궁녀들의 사생활도 철저히 감시했어요.
궁박 남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죠. 만약 몰래 만나다 걸리면 엄벌에 처했어요. 이건 단순히 규율 문제가 아니라 왕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의료기구는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왕을 치료하는 침은 새 것만 사용했고 수술 도구들은 불에 달궈서 소독했죠.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왕 자신도 조심해야 했어요. 함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어이에게 알려야 했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왕도 사람이니까 욕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치료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어요. 매독이 3기까지 진행되면 뇌까지 침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했죠. 신하들은 전하께서 이상하시다 하고 수군거렸지만 진짜 원인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왕은 말년에 심한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은 매독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기록에는 그냥 노안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요. 가장 비극적인 건 후사 문제였어요. 매독에 걸린 왕은 아이를 낳기 어려웠어요. 임신이 되어도 유산되거나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았죠. 이건 왕실에는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후사가 없으면 왕위 계승이 흔들리니까요. 어떤 경우는 왕비나 후궁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것도 혹시 왕의 병 때문이 아닌가 의심받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의관들의 고민도 컸어요. 왕의 병을 치료하는 건 최고의 영예이자 최대의 부담이었죠. 성공하면 엄청난 상을 받고 출세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죠. 왕의 병을 못 고쳤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성병 같은 민감한 질환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비밀이 새나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거든요. 어인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어떤 어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왕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밤낮으로 의서를 뒤지고 새로운 처방을 연구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다른 어인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혹시 내가 감염되는 건 아닐까? 왕을 진찰하면서 직접 접촉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온몸을 씻고 또 씻었어요. 궁녀들도 알고 있었어요. 직접 보살피니까요. 상궁들은 왕의 속옷을 빨고 침구를 갈아야 했어요. 거기서 분비물이나 피를 보면 다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젊은 나인들은 무서워했어요. 저런 병이 있구나. 나도 혹시. 하지만 궁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저 조심할 뿐이었죠. 어떤 궁녀는 동료에게 은밀히 말했어요. 절대 왕의 침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왕을 모셔야 했어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예방법이 전해졌어요. 왕을 모신 후에는 꼭 약재물로 씻어야 해, 속옷은 꼭 끓여야 해, 이런 식으로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예요. 왕실 밖에서도 소문은 돌았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요. 요즘 대궐안이 이상하다던데, 왕께서 오랫동안 모습을 안 보이신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양반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졌어요. 특히 반대 세력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어요. 왕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켜야 한다 하고 상소를 올렸죠. 물론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왕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선비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요즘 궁중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것 같다. 왕께서 덕을 쌓으셔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수군거렸어요. 왕이 아프시다던데 무슨 병이래? 하늘이 노하신 게 아닐까? 당시 사람들은 왕의 병을 하늘의 징조로 여겼거든요. 나라에 큰 일이 생길 거라고 두려워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병이 왕실에 미친 영향은 컸어요. 어떤 왕은 병 때문에 후사를 못 낳아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겼어요. 적통이 끊기면 반계에서 왕이 나와야 했는데 이게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죠. 또 어떤 왕은 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성격이 변했어요. 원래 온화했던 왕이 갑자기 잔인해지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했죠. 이런 변화가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외척들도 이걸 이용했어요. 왕이 약해지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기회였으니까요. 왕께서 편찮으시니 우리가 국정을 도와드려야 한다 하면서 세력을 키웠죠. 백성들의 삶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왕이 병으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관리들이 부패하고 세금이 가혹해졌거든요. 결국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의학 지식은 한계가 있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의관들은 병의 원인을 스별돋기 나쁜 기운 같은 것으로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는 틀렸지만 그게 당시의 최선이었죠. 치료법도 지금 보면 위험한 게 많았어요. 수은을 쓰는 것도 그렇고 피를 뽑는 사열도 했거든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의서가 들어오면 필사해서 연구했고 약재도 멀리서 구해왔어요. 왕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의학이 발전했어요. 서양 의학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되었죠. 물론 여전히 한계는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왕 개인의 고통도 컸지만 가족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어요. 왕비는 남편이 아픈 걸 보면서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그런 병은 왕비조차 가까이 하면 안 됐으니까요. 멀리서 걱정만 할 뿐이었죠. 저하 소첩이 옆에서 모시겠나이다 하면 왕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 되오, 물러가시오. 왕비는 울면서 물러나야 했죠. 세자도 괴로웠어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위로조차 제대로 못하고 아범아마 쾌차하소서 하고 문 밖에서 절만 올릴 뿐이었어요. 왕의 어머니는 더 힘들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미로서 뭘 해줄 수가 없었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울기만 했어요. 치료가 끝나도 후유증은 남았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왕은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었죠. 정신적 트라우마도 컸어요.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병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에 후궁을 가까이 하기 꺼려했죠. 어떤 왕은 자신을 한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부덕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늘이 나를 벌한 것이다 하면서 우울해졌어요. 또 어떤 왕은 반대로 자포자기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어때 하면서 더 방탕한 생활을 했죠. 이건 건강에 더 안 좋았고 결국 악순환이었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사회 전체가 문란해졌거든요. 양반들도 기생집을 드나들고 서양에서 새로운 병들이 들어오고 위생 상태도 나빠졌어요. 성병이 더 많이 퍼졌죠. 고종 때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궁중에 화류병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순종은 후사가 없었는데 혹시 이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요. 결국 조선왕조는 멸망했고 이런 궁중의 은밀한 이야기들은 역사 속으로 묻혔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건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황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으니 병이 퍼지기 쉬웠죠. 기록에도 황제의 은밀한 질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일본 천황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일본은 이런 기록을 더 철저히 숨겼죠. 천황은 신의 후손이라고 믿었으니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럽의 왕실들은 더 심각했어요. 프랑스 왕들이나 영국 왕들 중에도 매독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았죠. 헨리 8세가 유명한 예예요. 기록도 훨씬 솔직하게 남아있고요. 결국 권력자들의 사생활 문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화려한 권력 뒤에는 항상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던 거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의학 지식도 부족했고 위생 개념도 지금과 달랐으니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죠. 첫째,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병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둘째, 비밀과 거짓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치료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숨기느라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셋째, 사회 전체의 위생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죠. 의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은 항생제 한 알이면 며칠 만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옛날에는 평생 고통받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었어요.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또한 공중보건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거요. 교육, 위생, 검진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인권의식의 발전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왕의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성병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더러운 병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지금은 그냥 치료하면 되는 질환으로 봐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들의 성병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거운 주제였지만 역사의 진실을 아는 건 중요하죠. 화려한 궁궐 생활 뒤에는 이런 고통도 있었어요. 왕도 한 인간이었고 병들고 두려워하고 고통받았던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이해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훨씬 나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의학도 발전했고 인권도 존중받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